예, 다시 왔습니다. 새날. 자, 오늘 또 맛있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방송.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리사. 예, 요리사 김성현입니다. 요리 대변인. 네. 최근에는 수비드 삼겹살이라고. 네. 수비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한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수비드가 이제 수가 언더고요. 네. 비드가 물입니다. 네. 물 밑에서 요리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물에다가 어떤 음식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익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온천에다가 계란 넣어놓으면 몇 시간 걸쳐서 익는 것도 수비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수비드죠. 네. 40도의 온도의 계란을 천천히 익혀서 네. 겉과 속이 익은 정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네. 만드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산적들이 유재석 씨 포함해가지고 네. 산적들이 소고기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익히는데 불 조절을 못해가지고 밖은 완전히 타고 안쪽은 안 익고 이런 것이 아닌 반대 방식의 요리가 수비드죠. 그게 이제 밥꿈나물 흉내낸 영상이었는데 네. 예, 좀 그랬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겉에는 안 익고 속은 겉에는 빡싹 타고 안에는 안 익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지. 한 60 예를 들면 소고기로 따지면 핑크빛 소고기가 핑크빛 돌게 하려면 57도 정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거든요. 네. 57도에 1시간에서 24시간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무슨 차이가 있냐면 1시간이면 다 익는데 24시간을 보내면 이 열 때문에 단백질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고기가 약간 날캉날캉한 맛에 먹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48시간 수비드를 하면 고기가 쭉쭉 찢어지죠. 그래서 맛이 없는 부위의 고기를 연하게 익혀 먹을 때도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를 57도로 만들어서 다 익혀 놓으면 겉에만 이렇게 불로 뜨겁게 해갖고 이제 태우면 아주 훌륭한 스테이크가 돼서 수비드 스테이크. 이걸 또 언제 써먹느냐. 여러분 손님이 오셨을 때 예. 손님이 15명인데 스테이크를 구워 대접하려면 15점 구우려면 날 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욕조에 57도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10장의 스테이크를 비닐봉다리에 싸서 넣어놓고 2시간을 기다리면 고기 안까지 익죠. 그럼 꺼내갖고 척척 앞뒤로만 한 3분씩 구우면 한 20분 만에 스테이크 10장을 그냥 뽑아낼 수가 있죠. 전문 요리사라니까. 지금 최근에 그 수비드 삼겹살이라고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것도 나옵니까? 요게 수비드 삼겹살로 구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운 거죠. 저온으로. 안에를 저온으로 구운 다음에 껍데기를 강한 불에 무쇠 또 냄비가 있거든요. 무쇠 후라이팬에다가 강한 불로 껍데기를 태웠는데 이게 삼겹살 있고 오겹살 있잖아요. 네. 오겹살이 껍데기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오겹살이 더 싸요. 한 근에 저거 이제 10,000원도 안 주고 샀는데 예. 오겹살이 싼데 문제는 오겹살 맨 껍데기가 좀 딱딱하게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뜨거운 불에다 확 지지면 약간 튀기듯 구워지면서 바삭바삭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수비드 삼겹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고기 같으면은 이렇게 지금 썰어놓은 거지만 썰어놓은 두께를 굽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아예 수육용 돼지고기 같은 거를 두꺼운 채로 익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거죠, 지금. 저걸 수육용 고기를 산 건 전날 마트에 가니까 저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싼 고기여서 그리고 이제 앞다리살 이런 것들이 싸잖아요. 근데 앞다리살이 질겨서 먹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 12시간 정도 수비드를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남은 그 기름을 이용해서 깍두기 볶음밥까지. 그래도 지난주에 와서 이제 공원하고 갔던 깍두기 볶음밥을 이제 어제 해 먹은 거죠. 그 사실 이제 그 사진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날 생각하면서 동영상으로 지글지글 타는 것까지 해서 올렸던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성애 대표님, 이 페이스북은 좀 남들과 좀 달리 쓰는 정도가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도 내지만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행복들. 저는 김성애 대표님의 페북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걸 노리고 좀 너무 딱딱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요리를 올리고 있어서 저희 가정의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내분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제 아내는 이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이면 3끼씩 21끼고 저는 기껏해야 2끼나 3끼 정도를 하는 건데 네. 할 때마다 저렇게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마치 살림을 다 하는 것처럼. 마치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 글에다가 내가 여기 사진 올리는 것만 하지 그웬 절대 요리를 하지 않는다로 글을 써서 또 올리면 이게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다고. 네. 저는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속는 거죠. 고생의 90%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불 날만하네. 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설거지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삼겹살 다 튀겨갖고 온 사방에 기름 튀겨놓고 이제 맥주 마시고 신난다고 자빠져 자는데 그 와중에 또 포스팅은 해놓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예. 대변인님 설거지 안 하세요? 합니다. 예. 그것도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저희 이제 뭐 주중에는 제가 바빠서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밥 한 사람이 밥 얻어먹은 사람이 설거지한다 이런 부부간의 원칙이 있어서 당연히 그래야죠. 예. 뭐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손에 물도 안 묻히겠어 해놓고 설거지 시키면 어떡해? 전 결혼하기 전부터 물은 네 손에만 묻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건 요리를 이해하고 일주일에 몇 끼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밖에 일이 바쁜 사람들이 바쁘다는 일을 핑계로 가사는 아예 팽개치죠. 자기가 시간 있어도 안 하죠. 왜? 그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하려면 어색해서라도 안 합니다. 가사를 안 돌보게 돼서 가사나 또는 자녀들 교육을 전적으로 부인들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쫓겨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육은 아내가 하고 주말 사육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초코 아이스크림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열린민주당의 맛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내의 맛은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의원 소식 주요 동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드디어 총선 때 약속드린 언론개혁 법안을 지난 5일에 발의했다 하면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본격 나서고 있고 네.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연하게 시기가 겹쳤습니다. 사실 서로 짠 거 아니에요? 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법안은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이 국회 안에 있는 법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랑 이제 조문을 놓고 주고받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1월에 나오기로 했던 법이 한 달 정도 늦춰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낸 다음 날 법안이 저렇게 나오게 돼서 게다가 또 매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내놓은 6대 언론개혁 법안에서 이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채워 넣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호흡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오늘은 민주당에서도 언론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는 언론이 안 들어가 있으니 우리 법도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또 이제 거기에서 압력을 느끼고 우리도 언론을 하겠다. 이 논쟁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윤영찬 의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왜 당신은 언론 안 집어넣느냐 이런 비판 많이 받았죠. 중국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라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넌 왜 설렁탕을 안 만드냐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서 설렁탕을 파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중식집이라 설렁탕은 안 파는데 얘기했다가 이제 설렁탕 안 파는 그렇죠. 매국노가 돼버리신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걸 중점적으로 만들었던 법안이었잖아요. 그 자체는. 그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이었고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작년 7월에 나온 법이에요. 윤영찬 의원 1호 법안이거든요. 네. 해놓고 채택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는데 채택이 됐다는 이유로 저 비판을 듣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 저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미디어 오늘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하는 성격으로 취재를 하면서 윤영찬 의원의 법안은 이런 내용이다. 즉, 이 레거시 미디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건드리는 법안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앞뒤가 잘리면서 좀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열린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은 잘못 보도를 내면 완전히 망할 수준의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밖으로 선전할 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의 핵심이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즉 매출 대비로 하기 때문에 기사가 게재된 기간 곱하기 그 회사의 일일 평균 매출액을 곱해서
그 나온 값을 하루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거거든요. 조선일보 작년 매출이 2,900억이었으니까 1년 동안 기사를 게재했다라고 하면 2,900억 원의 벌금을 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비례글을 해서 일단 곱하기 1인데 이건 뭐 조정에 따라서는 뭐 곱하기 0.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새날 독자분들은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시니까 한 단계 좀 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만드는 게 사실 이 법의 핵심입니다. 아, 중재라는 어감부터가 좀 그래요. 소비자중재위원회에서 기업 소비자 간 중재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이름을 두고 구성원들도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이 많았고 언론 종사자들이 여기 중재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잘 안 되면 법정 가세요. 이게 하는 일이 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언론위원회로 바꿔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서 행정적인 강제력을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언론위원회로 바꿨다는 게 사실 이 법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책임한 클릭수 장사를 방지하고 큰 회사일수록 큰 배상액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그간 제출된 여타의 법안과 완전히 다른 방안이다. 뭐가 완전히 다릅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매출에 비례해서 벌금이 산정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그 피해라는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제가 뭐 정청래 의원의 사례도 들었지만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모함을 중앙 언론으로부터 받고도 벌금은 500만 원, 1000만 원 그걸 배상액으로 받았거든요. 아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그럼 국회의원 4년 동안 세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정도의 피해 보상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판사가 보기에 당신이라는 민간인이 당한 피해는 500만 원이에요. 언론사 입장에서 그깟 500만 원 물어주고 계속 기사를 만드는 편이 훨씬 낫는 장사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언론개혁법이 통과가 되면 그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예. 그 가짜뉴스가 오래 남아 있을수록 그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클수록 그들이 내야 되는 벌금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일보 1년 기사를 묵혀놔서 3천억을 물라. 이게 우리나라 법감정상으로는 안 될 거라서 뭐 곱하기 1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출의 10%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법이 될 겁니다. 즉 피해자가 본 피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민주당하고 또 절충안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해당 법안 속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의 용기를 좀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검찰 개혁 해보고 뭐 사법 개혁 이야기 해보고 다 해봐도 언론 개혁이 따라가지 않으면 별 무소용이더라. 그리고 최근에 특히 조중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짜뉴스 지금도 엄청 나와요. 뭐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고 쏟아지고 나서 다음날 미안하다라고 바로 잡습니다를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면에다 배치해서 내는데 솔직히 그 기사 중에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지금 그 법안들 중에 보면은 그 지면 최소 2분의 1 이상을 사과문을 게재해라 뭐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6대 개혁 법안 중에는 노웅래 의원이 원래는 똑같은 크기였는데 그걸 2분의 1로 조정해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건 저희 열린민주당이 낸 법안도 그 비례해서 그 기사의 크기와 질에 비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 게 여기 잘못해서 민사로 가서 한번 잘못 걸리면 10억, 20억, 100억도 물거든요. 이 정도 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뉴욕타임즈도 별도의 별동대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팩트체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기자가 취재를 하고 가면 취재원한테 기자 몰래 접근을 해서 혹시 취재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진 않았는지 뭔가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묻고 다녀요. 그러니까 기사들 사이에 검사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걸 왜 운영을 하느냐. 소송 걸리면 100억 물어야 될 거를 이 팩트체크팀을 운영하고 있으면 액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우린 노력을 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기자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팀을 다 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편집국이 제목 장사를 해서 제목을 부풀리고 그 기사를 사나흘 정도 완전히 배치를 해서 댓글 한 5천 개, 10,000개를 뽑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 중재 들어오면 알았어요. 고쳐드릴게요 하고 고치면 이미 끝나고 난 사안입니까? 2주일, 3주일 후에 그 제목을 고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색해봐서 자기 기사 나오는 건 알겠지만 3주 동안 그 기사를 읽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미 박혀있는 그렇죠, 얘기일 그렇죠. 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쪽 반대쪽의 논리는 뭐 검찰개혁 하자 그러더니 검찰장악이다. 이번에는 언론장악령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이게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법이 있지 않고서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내가지고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매출 큰 회사에 만약에 10%만 물리게 돼도 휘청이 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좌고우면하지 말고 취지를 국민들한테 잘 설명한 뒤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다른 문제도 많지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간지를 보면요. 2면 넘기면 부동산 광고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 광고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언론사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건설사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해지지만 지방 건설사들이 언론사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게 요즘 취미 생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으로 서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열린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네요.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안이 또 절충이 좀 될 거고, 근데 조금 많이 앞서 나가 있으면 민주당 안을 고수하기도 힘들 거고, 어쨌건 이게 의견 일치는 본 거잖아요. 언론개혁법을 만들자. 정치는 명분 싸움이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사실 언론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기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전 뭐 그런 분들을 의심할 생각은 없지만 여하튼 민주당의 안과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 합리성이 명분으로 싸움이 붙어서 좀 좋은 결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민정 원내대표는요. 너무 공감된, 정말 공감된 발언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경원 국민의힘당 전 의원 관련 고소고발건을 대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을 묻는다. 검찰은 14차례나 고발된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성적 정정 특혜, 아들 국제학술대회 제출용 논문 작성 및 발표를 위한 서울대의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 나 전 의원 집안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운영 비리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도구화, 교 강사의 재량권 인정 등을 이유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은 나 전 의원이 고소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나 전 의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궐선거 이후로 증인 출석을 미뤄주는 눈물겨운 배려마저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 중학생 일기장을 뒤지고 9개월간 16시간 인턴이면 회당 12분이라는 꼼꼼한 계산까지 해야 되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여기 어디에 공정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강민정 의원 입에서 굉장히 센 발언 나오네요. 예, 뭐 본인이 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숨쉬듯 하시는 말씀이라 이제 더 놀랍다는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대표 관련돼서 또 이제 교육위에서 상임위에서 직접 보신 분이거든요. 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파헤쳤고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서울대가 나경원 씨 아들에게 연구 공간을 그냥 빌려줬던 문제도 문제 제기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차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토요일엔 또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 이젠 정말 복직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인덕원역에서 흑성역까지 4시간 동안 또 김진숙 최고위원과 함께 걸으시면서 열린민주당의 또 좌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나왔었구나.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해서. 근데 그 궁금한 게요. 김진숙 지도위원은 왜 복직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 그분을 복직시킬 경우에는 그간에 있었던 해고에 따른 그 일한 기간에 대한 배상금을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임 혐의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복직을 못 시키겠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사실은. 청와대가 일반 기업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는 또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또 정부가 일반 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여론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랄까 이분 복직하는 건 당연해.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직이 안 돼. 근데 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시면은 청와대가 어떤 답이 있다면 진작 나왔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은 그걸 이제 빌어다가 갈라치기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데도 김진숙은 복직을 못하고 있어. 이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외칠 때가 청와대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옛날 같으면 다 내쫓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세상과 달라졌다는 점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애 의원은 지금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뭐 아침에 발표가 났고요. 정확하게 3분의 2, 3분의 1로 갈라서 표를 가져가셨더라고요. 네, 66.4? 네, 33%니까 딱 정말 3분의 1, 3분의 2 표를 가져가신 거고 정봉주 의원이 12월 26일에 선고가 났고 2달 정도의 선거 운동할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승부였고요. 예, 지금까지 하셨던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또 앞으로 꼽힐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 김진애 의원은 여튼 지금까지 본인이 해오던 주장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게 됐고 예. 열린민주당의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사실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후보의 편을 들 수가 없어서 제대로 또 활동을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좀 한 팀으로 모여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전에 뛰어들 그런 만반의 채비를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김진애 의원이 이제 낸 메시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장문이에요 이게. 그 중에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신발끈을 더 꼭 맵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 김진에너지를 충전하겠습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 김진애 이렇게 하면서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배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도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쓰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앞서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굉장히 긴 장문에는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권양숙 여사께서도 내일 또 같이 차담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내일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뵙는 것을 첫 일정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갈 계획이고요.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지만 절반 넘게는 어떤 서울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반은 이게 뭐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여당에 대한 심판이냐 이런 문제들이 한 40% 안팎이고 5에서 60%의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그림을 만들어가고 각축을 벌여나가게 될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6차례 정도 토론에 거쳐서 후보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토론을 지켜보시고 그럴 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가 갖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 저도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건 지난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했던 당시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49이었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였던 건데 그분이 그때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11년 전에 선거판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참, 예, 정치를 하는 저로서도 참 마음 아프고 저는 사실 감히 서울시장을 꿈꿔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하셨던 분들 그대로다. 이런 점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김진애 의원만이 유일하게 뉴페이스라는 점. 10년 전에도 도전을 생각했다가 이 지금의 시대 정치는 시민이다라는 점에서 이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 전문가로서의 어떤 서울시를 만들지에 대한 원대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 입장에선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본인을 박원순 모델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박영선 또는 우상호 두 분 확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국 경선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일 거 아니에요. 당도 다른데. 박원순의 모델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30, 그 당시에 이제 시민 경선인단 30, 40, 그리고 또 30%는 전문 배심원단이라고 했고요. 2,000명 정도의 전문 배심원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보고 토론회 보자마자 그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먹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예. 박영선 후보 이 양재 한남간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8,000개의 아파트를 더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으시고 담대한 구상들이 서울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 배심원단까지 들어와서 정말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림들 그리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이것이 야권 단일화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진영의 어떤 후보를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진애 후보는 양 민주당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문제는 이제 당원들에게 맡겨놓은 문제라서 통합을 당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가 지금의 논쟁의 주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엔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일화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오늘도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로 이번 선거를 뛰어야 된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뭐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 출범하면서도 통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낙연 대표가 꺼내셨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서부터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저희가 논의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큰데 김진애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죠. 최소한 3월 9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해서 단일화 과정에 그 당시에도 협상을 했고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과정을 마쳤었죠. 그런 전례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지금에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3월 9일 이전에 해야만 만약에 뭐 가정이 좀 웃기긴 한데 김진애 의원이 경선에 지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 언론은 계속 그렇게 띄우잖아요. 김진애 뭐 본선 가나 의원직은 김우겸 막 계속 띄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물음표로 남겨놓고 선거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과 달리 저희는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이 의석을 내려놓아도 그 다음번에 또 김의겸 후보가 승계해서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 총선 때 비례 정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합당이 다시 됐잖아요. 합당하면서 그 리스트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까? 네. 열린민주당만 그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실 아니네, 그러고 보면. 모든 정당이 그 리스트대로 들어가서 비례를 승계하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원래 모 정당의 리스트, 즉 총선 때 있었던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번 순번이 승계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훈 의원의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으로 그 당시 들어와서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는 본인이 그만두시면 승계를 이 기본소득당에서 못하는 그런 시대전환당에서 못하는 경우고요. 그러네. 예, 그 외의 정당들은 합쳐지더라도 원래 명부가 승계가 됩니다. 근데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약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공세적이에요.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쪽이 시선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렇게 박영선 후보나 우상 후보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 언어들을 쓰잖아요. 물론 전략이겠지만. 네. 뭐 선거 기간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거론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아들이 어땠다, 딸이 어땠다라는 인신공격을 한 건 아니니까요. 서로가 이제 정책을 가지고 말의 언어로 싸움하는 원래 그 맛을 느끼려고
정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 말의 잔치와 형연들 앞으로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애써 무시하는 전략도 분명히 보여요. 아, 그럼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 후보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박영선 후보한테 저렇게 이렇게 심심하게 가면 안 돼. 좀 독하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 선거판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재밌고 어느 말에 반응을 하고 어느 말엔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봉주 의원, 김진애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런 각축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1년 전에 박영선 의원이 박원순 후보와 함께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낼 거라고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예. 각 당들에서 가장 먼저 후보가 한 명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정당 중에서는 최초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한 경우였죠.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경선 일정이 빨리 진행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두 후보가 경선하는 가운데서 캠프가 알아서 선거운동 다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를 먼저 정하고 그 후보를 당 전체가 부각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뭐 잘 나올 땐 그래도 9%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데 예.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도 그 정도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열린민주당의 또 지금으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나오면 무시 못할 사이즈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건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대략? 저희 한 70 몇 % 정도 투표율 이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 높은 투표율이에요. 아, 그럼요. 예. 일반 정당들 투표율 50% 넘기도 힘들어요. 저희는 그 문자로 다 보내고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에게 위탁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일상화돼 있어요. 심지어 지난 총선 때는 공약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주십시오라고 해서 투표를 했을 정도로 당원들이 이 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이 강하시거든요. 후보도 내가 정해. 당락도 내가 정하고 합당도 내가 정해. 이런 당에 대한 자긍심들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투표율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판도가 상당히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한 10%좀 나오고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한 5% 차이밖에 안 나는 정도라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갈 텐데 네. 뭔가 이렇게 답정너인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우상호 의원이 못 쫓아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새 후보님들이 지금 남아있는 후보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세요. 아, 우상호 의원도 조직도 만만치 않고 뭐 가지고 있는 비전도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토론회 6차례 하는 동안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기대해 봐야죠. 그 대중적 인지도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쪽은 한 30 나오고 한쪽은 한 20 나오고 한쪽은 한 15쯤 나와가지고 이 세 주자가 막 각축을 벌이는 어떤 과정 통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누군가가 막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네. 대통령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안 보이고 계속 논란은 국민의 지지적 후보들 특히 나경원 중심으로 논란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판을 한번 깨보고 싶어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을 좀 빨리 끝내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이래죠. 이 단일화 경선을 좀 길게 하면서 그 피 터지게 싸우면 지지율이 또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3월 2일쯤 결정되는 걸로 네네. 굉장히 길죠. 그러면 네, 3월 9일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사실 2명밖에 안 돼서 두 분이서 3월 9일까지 싸우시지 않고 조금 땡겨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고 3월 8일이 후보 사퇴 시한이죠. 의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후보들이 정해지면 제일 좋은 그림이 되겠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논의를 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김진애 의원도 다시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가 있으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진지한 토의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지율 추세를 계속 보고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론 단일화
해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될 때 아직 단일화 하겠다는 얘기가 당 차원에 나온 적은 없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예, 뭐 후보들이 우상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박영선 의원도 단일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상태긴 한데 뭐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논의를 시작할 텐데 시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서부터는 룰 협상을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다행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당시의 단일화 룰이 이미 정해진 게 있었으니까 그 룰을 그대로 차용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우리나라 정치는 뭐 일주일이면은 대통령도 만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뭐 다음 주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한다는 자체가 예. 무의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김진애 후보가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정봉주 의원 이야기 잠깐만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뭐랄까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아, 그 정봉주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감사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빨리 일어나야 돼요. 실망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를 이긴 후보를 돕는 방식. 네. 그러면서 이게 법 요건에 막 활력이 되게끔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는 마음의 빛이 남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속엔 정봉주라는 빛이 남아 있었고 만들고면서 본인이 출마하지도 않고 최고위원 지도부에도 일체 머물지 않고 당을 호련히 떠나서 정말 이 당의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정봉주의 사당화가 되지 않도록 가장 노력을 한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봉주 의원 본인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쌓았던 이런 빚들을 잘 가져가면 전 이게 충분한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탄압으로 50대라는 어떤 인간으로서 최대한 누려볼 수 있는 정치적 황금기를 날려버린 정봉주 의원에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재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번 시장 선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도에서 함께 좀 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분은 선거운동으로 해봐야 한 10일 정도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늦게.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한 달만 빨리 나왔어도. 원래 12월 26일이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정을 잡은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법원 재판 판결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 사달이 난 거죠. 네. 정봉주 의원님 잘 싸우셨고요. 싸웠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끝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는 내가 아닌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마치 뭐 당심을 내가 얻지 못했다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달리셔야죠. 예. 자, 달려라 정봉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현재 열린민주당 지지율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지지율만 기본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열린민주당은 지금 6.2%. 국민의당 등과 비슷하게 항상 가고 정의당보다는 많이 나오는 수준의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진애 후보나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10%쯤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법 요건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져올 자리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좀 드라이브하면서 나가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우수함 그리고 언론개혁법을 포함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서 앞장서는 모습 이런 것들로 진보 지지층에게 저희가 또 어필을 해서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함께 이번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이 등대 정당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쉐빙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이 가장 먼저 지금 후보를 뽑음으로써 뭔가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저는 빨리 어떤 정의당 포지션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전문가들을 막 대대적으로 영입한다든지 해서 진짜 진보 정당으로 우뚝 서거나 아니면 아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화두 중에 하나였던 통합적으로 어떤 움직이거나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시점에 가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진영 선생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당 카페에도 길게 한번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나는 이번에 출마했고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일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소개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등 주요한 진보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은 잡고 가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아직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보강과 설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이 작다 보니까 검찰개혁하면 검찰개혁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언론개혁으로 모여와서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더 많이 탄탄해지고 많이 또 새가 넓어졌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선거대로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들은 개혁 과제대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그 김성애 대변인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열린민주당이 보여요 이렇게. 매주 보여요. 예. 열린민주당이 수비드 삼겹살처럼. 나중에 오래 숙성되면 네. 잘 구워지면 네네. 정말 맛있는 요리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비드 삼겹살을 오늘 처음에 첫 의제로 가져와 봤는데. 네네. 네. 제가 또 팟캐스트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사 분야에서 16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6등이요? 예. 시사 분야에서? 예. 그 방송 제목도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죠. 예. 그냥 그 방송 날로 그대로 오디오만 따서 예, 팟캐스트용으로 오디오를 좀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이제 5천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라디오 이게 남아 있어요 시장이. 그럼요. 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귀에다만 꽂고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유튜브는 뭐 이제 특별히 그 뭐 프리미엄인가 뭔가 가입하지 않으면 화면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채널은 워낙 팟캐스트 베이스라서 네. 광고가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저는 거기다 하니까 조회수는 5천이 나오는데 광고비는 뭐 300원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걱정되긴 하면서도 어쨌건 팟캐스트에도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전체 등수를 150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150등? 네. 선방하신 거네요. 지금 팟캐스트가 제가 알고 있기 2만 개가 넘는데. 뭐,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 열심히 하는 수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긴 순위 베이스라서요. 네. 오히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1등 하다가 4등 하다가 5등 하다가 네. 이 순위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와서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여기 워낙 최강자시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랄까 내용은 별로 없는데 뭐랄까 너무나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15등인데도 조회수가 5천이 넘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이 팟캐스트 저력이 무섭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150 된다 그랬죠. 예. 이 팟캐스트 쪽에 시사 뭐 1, 2 정도 되면은 회당 한 30만 기본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순위 한 베스트 5 안에 드는 정도면 밑에 한 10위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올리고 우리가 방송을 이틀 정도 쉬어도 순위를 못 따라갑니다. 독과점 시장이죠. 거기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어떤 경우는 이슈가 좋으면 한 50만까지 나오니까 회당. 어이구. 예. 저 뭐 그런 세상은 꿈꾸지도 않고요. 하여튼 소소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길래 광고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팟빵 가셔가지고 옳은 소리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2번째 방송 이렇게 또 수비드 삼겹살처럼 맛있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새날은요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끊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또 재밌는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게요. 끊지 마세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